지난 동영상에서 확산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식을 유도를 해봤습니다. 디퓨전이 도미넌트 할 때 컨센트레이션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다루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것을 수치 해석적으로 보이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야겠네요. 바로 픽의 두 번째 법칙이 될 텐데요. 이 두 번째 법칙에 따르면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그 농도의 라플라시안, 이계미분 연산자죠. 에다 확산 계수를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붙인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픽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 이것은 임의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1차원 구조에서는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사실은 x에 대한 두 번 미분, y에 대한 두 번 미분, z에 대한 두 번 미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방향, 예를 들어서 x라고 할까요? 그것만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어렵지 않게 요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x에 대한 이계 미분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픽의 두 번째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플럭스의 공간에 따른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반도체 소자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연속 방정식하고 같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픽의 세컨드 로라는 것은 연속 방정식을 디퓨전 도미넌트한 경우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픽의 두 번째 법칙 자체는 시간과 공간에 따른 미분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겠지만 동시에 등장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물리량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물리량들의 시간 변화가 0으로 설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는 좌변에 있었던 농도의 시간 미분항이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편미분을 그냥 미분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형태가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옳은 형태가 아니고 스테디 스테이트 컨디션에서 옳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방정식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지만 이제 완성이 될 것입니다. 보통 사용하게 되는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세미 인피니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렉트로드 서피스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벌크 솔루션으로 가게 되었을 때의 솔루션에 되었을 때의 경계 조건입니다. 이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벌크 솔루션 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벌크 솔루션의 이퀄리브리움 덴시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 일렉트로드 근처에서는 일렉트로드 근처에서의 그 농도 값은 사실 벌크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 네른스트 이퀘이션 등을 사용을 해서 바로 일렉트로드 서피스에서의 농도를 어떤 일렉트로드 포텐셜의 함수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꼴은 이제 상황마다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값으로 쓰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이 두 개를요. 무한히 멀리 가게 되면 이때 이퀄리브리움 벌크 값이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걸 무한히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델타 O라는 정체층의 어떤 두께가 있겠죠. 거기까지만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두 벌크 덴시티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줄 것이고요. 결국 시뮬레이션 구간을 계산 구간을 0에서부터 델타 5까지만 이렇게 한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x가 제로인 일렉트로드 서피스에서의 덴시티 값은
이 값은 그냥 어떤 외부에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이 값이 얼마인지는 누군가가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간에 양쪽 끝, 그러니까 x가 제로인 부분과 x가 델타 5인 지점에서의 density 값이 외부에서 문제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이퀘이션의 앞부분에 DO가 들어가잖아요.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탈락을 시켜도 0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켜도 괜찮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꼴은 바로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라플라스 방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스칼라 함수를 라플라스 연산자를 취한 값이 0이 된다 라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스칼라 함수를 1차원에서 라플라스 연산자에 적용을 시켰을 때 그 결과가 0이 된다 하기 때문에 바로 정확히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메인 0에서부터 델타 5까지 있는데 그거의 양쪽 끝에서의 컨센트레이션 값이 딱 어떤 주어져 있는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디리클리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서 보게 됐었던 이 문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디퓨전 이퀘이션의 해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디리클리 바운더리 컨디션과 함께 풀어주는 것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도체 소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진행했었던 계산전자공학 강의의 앞부분에서 이미 다룬 바 있지만 여기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컴퓨터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목적은 풀려고 하는 것이 라플라스 방정식인데 그 라플라스 방정식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방정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트릭스 방정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풀어야 되는 것은 실공간 x를 따라 가지고 풀어 주어야 되는 것인데요. 전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 때도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포기를 하고 몇몇 특정 시간 포인트들에 대해서 푸는 것으로 만족을 했던 것처럼 공간상의 모든 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몇 개의 이산화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보를 컨센트레이션을 알면 우리가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n개, 라지 n개의 포인트를 도입을 해서 그것이 첫 번째 값은 i가 1이었을 때는 x가 0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가 n이 되었을 때 마지막 점에 대해서는 그때 델타 5가 되도록 유니폼하게 이렇게 분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그 간격이라고 할까요? 두 개의 인접한 점들 사이의 간격을 표기를 델타 x로 이렇게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은 CO 값을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 이산화를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x가 x1에서의 CO값, x2에서의 CO값 그렇게 쭉 가서 xn에서의 CO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벡터만 알면 우리가 CO x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것은 엄밀하게는 옳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n개의 미지수, 여기서 n개라는 건 요거 하나가 미지수, 하나가 미지수, 그래서 n개의 미지수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n개의 방정식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i가 2에서부터 n-1까지, 그러니까 가장 끝의 점들, i가 1이라든지 i가 n인 점들을 빼놓고는 우리가 보통 이것들은 이제 바운더리가 아닌 것이죠. 이런 곳에 대해서는 흔히 하는 것처럼 라플라스 방정식을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써보려고 한다면 라플라스 방정식에는 단지 CO의 이계 미분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CO의 이계 미분을 특정 점, x가 xi인 점 근처에서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델타 x는 점들 사이의 간격인데 그거를 제곱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그게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CO의 차원이 길이의 제곱의 차원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CO인데 이게 xi 플러스 1번째 값, 그 다음에 xi에서의 값, 그 다음에 xi-1번째에서의 값들이 서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CO 값이 상수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과 이것이 모두 다 같다면, 그렇다면 여기에는 개수가 1이 들어가고 여긴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합쳐서 0이 될 것입니다. 상수인 함수를 이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0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이 이산화된 꼴이 그것을 잘 만족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x가 xi라는 지점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한번 명시적으로 써볼까요? 근데 명시적으로 써보는데 그거를 뭐 여기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x가 xi인 지점에서의 이계 미분이고요. CO의 이계 미분이고 그것이 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라플라스 방정식인데 그걸 매트릭스 형태로 써보자고요. 매트릭스 형태로 써보면 우변은 그냥 0이었으니까 0으로 오겠죠. 결국 핵심이 되는 건 이 좌변을 어떻게 그냥 단순히 CO의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꼴로 쓰느냐 하는 것인데 그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솔루션 벡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컬럼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곱해주냐면 이 로 벡터, 이제 행 벡터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곱하기 연산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바로 이 컬럼 벡터의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하고 이 로 벡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 같게 될 경우에 이런 곱하기 연산이 잘 정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요것과 요것을 곱하고 첫 번째와 첫 번째끼리, 두 번째와 두 번째끼리, 세 번째와 세 번째끼리, 네 번째와 네 번째끼리 이런 식으로 곱셈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서로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곱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다 합친 결과가 이제 이 연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는 등장하는 것이 CO인데 xi 플러스 1, i-1에서만 등장을 하게 되니까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CO가 x1에서의 값이라든지 혹은 CO가 xn에서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모두 다 개수를 0으로 어사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면 0과 그 다음에 CO at x1이 곱해지면 비록 곱해지긴 했지만 0을 곱했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쭉 곱해지게 되는 이 로 벡터 중에서 0인 부분은 실제로 아무런 기여분이 없고 0이 아닌 값들만 실제 이 방정식을 구성을 하는데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바로
xi 플러스 1번째 점의 CO 값에 대한 개수를 1, 그리고 xi라는 점에서의 CO 값에 대한 개수를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것을 1로 이렇게 설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연산을 수행을 하고 났었을 때의 결과가 바로 이 분자하고 똑같아진다는 걸 아주 손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앞에는 이 델타 x 제곱분의 1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추가적으로 뭐 들어가 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무척 중요할 텐데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계 미분 연산자를 이산화된 형태로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 일이고요. 그것을 벡터하고 벡터의 곱 연산 형태로 바꾸는 것. 이 과정이 이산화를 이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xi에 대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i 값을 또 바꿔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x3일 때도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x가 x4일 때도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5일 때도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바꿔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마다 새로운 개수를 가지고 있는 이 개수 벡터가 달라진 꼴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i 값을 2에서부터 n-1까지 차례로 바꾸어 가면서 그래서 결국 n-2개에 해당하는 이런 방정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n-2개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산화된 라플라스 방정식으로부터 쉽게 구해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전체 방정식의 숫자는 n개예요. n-2개예요. 그러니까 2개가 모자랍니다. 그 2개가 모자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바로 2개의 경계점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나머지 부족한 2개의 조건들을 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요 왼쪽 좌변을 한번 실제로 곱하기 연산을 수행을 한다고 해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0이고 마지막 항만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0이죠. 그 다음 것도 곱하면 0이죠. 곱하면 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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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가장 마지막에 1 곱하기 이 CO at xn을 곱하면 결국 이 좌변은 길었지만 계산을 하고 나면 다른 것이 아니라 CO at xn은 CO5의 스타다. 결국 마지막 지점에서의 density는 바로 벌크에서의 density와 같다라는 경계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i가 n일 때의 케이스고요. i가 1일 때는 이번엔 여기가 1이고 나머지가 모두 다 0일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CO at x1 값이 일렉트로드 서피스에서의 O 농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n의 값을 5로 한정한 아주 작은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n의 값은 1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지만 프리젠테이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 슬라이드에서 말한 내용들을 다 모아보면 이렇게 n이 5와 같은 상황이라면 3개의 방정식이 라플라스 방정식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요. 2개의 방정식이 경계 조건으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5개의 방정식들을 차례차례 위아래로 배열을 해가지고 정사각 행렬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하나씩 하나씩 읽어볼까요? 이 줄을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첫 번째 줄을 쭉 요렇게 연산을 해서 여기에 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연산을 하고 나면 이 1 곱하기 CO at x1 그러니까 가장 왼쪽 지점에서의 density는
외부에서 결정해 준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라는 것이죠. 요 가장 마지막 줄도 한번 볼까요? 요렇게 곱해주시면 X5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은 벌크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나머지들을 읽어볼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곱해주게 될 테니까 X1에서의 값 빼기 2배 곱하기 X2에서의 값 더하기 X3에서의 값을 구하면 0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형태를 마치 어떤 꼴로 볼 수 있냐면요. 이건 하나의 벡터입니다. 벡터니까 이 벡터를 B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솔루션 벡터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X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이것은 정사각 행렬이 되네요. 행렬은 A로 불러보면 AX는 B의 꼴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정사각 행렬 곱하기 어떤 컬럼 벡터가 그와 똑같은 크기의 컬럼 벡터가 된다. 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우리가 매트릭스 솔버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일을 하고 나면 결과가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CO 값을, CO0 값과 CO 스타 값을 결정을 해주게 되면 이걸 풀어주게 되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미지수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직접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크에서 우리가 2mm몰을 농도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압이 네거티브 쪽으로 많이 인가가 되어서 그래서 O의 덴시티가 거의 0에 가깝도록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풀어주게 되면요. 5개짜리 그 벡터의 값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인덱스에 맞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맞춰가지고 그려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하나하나는 바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지점에서의 O 덴시티가 되겠죠. 우리가 이 일렉트로드 쪽에서는 0에 가깝다고 설정을 해줬으니까 0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지점, 그러니까 델타 O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2mm몰을 생각을 해줬으니까 여기 2mm몰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 사이에서는 별다른 우리가 특별히 선형이라고 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픽의 두 번째 법칙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직선 형태가 나타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X축은 인덱스의 형태로 썼지만 우리가 그걸 대신에 X1, X2, X3 그 숫자들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포지션에 따른 덴시티의 값, 컨센트레이션의 값 같은 걸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는 매스 트랜스퍼와 관련된 특히 스테디 스테이트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었고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한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을 벗어나서 시간 미분이 고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